네, 수요일 고정 코너 월간 광야입니다. 최민희 전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최민희입니다. 네, 지금동 성당 신자. 네, 지금은 지금동 성당에 다닌다는. 일단 제가 오늘 이태원 쪽을 지나칠 일이 있었는데요. 네. 거기에 그 이태원 광장이라 조그만 넓은 공간이 있는데 이태원 참사 유족들이 빈소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뉴스에서 많이 들으셨죠? 그래서 영정도 있고 유패도 있는데 지나가기만 했습니다. 차를 운전하면서 갈 일이 있어가지고. 근데 현수막을 봤는데요. 네. 현수막이 윤석열 힘내라, 이재명 구속하라 이런 현수막이 빈소 옆에 되게 많이 붙어 있는데 전 약간 충격받았거든요. 왜냐하면 그 유족들 마음을 생각하면 거기는 좀 뭐 추모의 공간이어야 되잖아요. 아주 좁은 공간인데 왜 이럴까요? 그 세월호 유족들이 단식 투쟁하는데 옆에서 폭식 투쟁했던 분들 있잖아요. 그것과 다를 바 없는 다를 바 없는 행태라고 생각합니다. 도저히 공감 능력이라고는 없는 폐륜적 플랜카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죠? 이게 정치적으로 불리해질까 이런 건가요? 어떤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너무 어처구니가 없는 플랜카드라. 그리고 그 플랜카드에 누가 공감하겠습니까? 대한민국의 플랜카드를 달 수 있는 곳이 천지에 널려 있는데 하필 자식을 잃고 가슴 아파하는 이태원 참사 유족들이 차린 분향소 앞에서 그런다는 게 그게 2차 가해이고 폐륜 아닙니까? 2차 가해 맞습니다. 네. 저는 또 오늘 들었던 뉴스 중에 하나가 사실 우리가 외면할 수 있는 아픔이어서 그냥 말씀드리는데 한 고등학생이 이태원에 놀러 갔다가 친구 둘은 앞서 가고 생존했는데 어제 여관에서 발견되는데 극단적 선택을 한 것 같다라는 뉴스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사가 있고 나서 제2, 제3 참사는 아직 안 끝난 것 같다는 생각이 불현듯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윤 대통령께서 유족들을 1:1 케어 시스템을 마련해서 케어하라고 했잖아요. 참사 초기에. 네. 그런데 그것도 제대로 안 됐지만 사실은 생존자 케어도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죠. 친구랑 셋이 놀러 갔는데 2명이 저 세상으로 가고 나만 남고 친구가 그렇게 압사당하는 경험을 했을 때 그 트라우마가 정말 상상 초월한 정도이잖아요. 그런데 저는 정부 여당이 그런 이제 유족이나 참사 생존자들 입장에서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든 참사를 은폐 축소해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갈 정치적인 악영향을 최소화하려고 하는 데만 저는 집중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생존자 케어를 1:1로 시작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상담도 해야 되고 또 어떤 분들은 정신적으로 치료도 좀 해드려야 되고 보살피지 않으면 잘못하면 정말 엄청난 사태가 될 수도 있다. 그렇죠? 아주 중요한 상황 짚어보고 싶었고요. 내일이 예산안 처리 시일인데 예산안은 뭐 잘 처리가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처리해야죠. 국회가. 그러니까 2014년에 선진화법이 통과됩니다. 그리고 그 선진화법이 통과된 이후에는 예산 가지고 싸우는 일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싸우긴 하되 합의에 다 이르렀다 이런 거죠. 대개 이제 법정 시한 안에 통과를 시켰죠. 그게 선진화법의 이제 정신인데 지난번에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하면서 빠루가 등장하고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때 선진화법 정신이 사실상 폐기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나타나는데 저는 뭐 지금 쟁점이 된 몇 개 중에 사실 마지막까지 남은 거 전 하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법인세 25%에서 22%. 최고세율. 법인세 최고세율 줄이는 건데 그것도 25%로 한다 그래서 25%를 다 내는 게 아니에요. 여태까지. 상한을 낮추는 것과 그대로 두자는 것의 차이예요. 명목세율이라는 게 있어서 명목은 25%인데 실제로는 그거보다 적었다는 훨씬 거죠. 적죠. 그래서 그 최고세율을 25%로 하나 22%로 하나 사실 결과가 크게 안 다를 수도 있습니다. 뭐 재경부 예상으로는 연간 6조 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놓고 이렇게 갈등을 하는 이유는 저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게 글로벌 스탠다드에 안 맞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트러스 총리 기억하시잖아요. 영국. 얼마 못 하시고 가셨던 44일 만에 가야 하게 됐는데 그 이유가
법인세율을 낮추고 부자 감세하고 감세하다가 그렇게 된 것이거든요. 네. 그리고 미국도 바이든이 부자 증세하고 있는 형편이에요. 그렇죠. 바이든 정책이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소위 그 낙수 이론이라는 게 끝난 게 언젠데 지금도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가 이걸 그 법인세율을 감소해주면 예를 들면 투자가 늘어나고 경제가 활성화되고 일자리가 생길 거라는 환상에 아직도 빠져 있는 게 불가해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MB 때 똑같은 정책을 썼거든요. 네. 그런데 대기업들이 투자도 안 하고 일자리도 안 늘렸어요. 그래서 MB가 불같이 화를 낸 일이 있었습니다. 아, 세금 깎아줬는데 뭐 하는 거냐? 네,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되게 보면 윤석열 대통령 주변에 MB맨들이 포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재부에도. 네. 그런데 왜 실패한 정책을 똑같이 합니까? 이게 고장난 레코드도 아니고 국민들은 다 알고 계세요. MB 때 똑같이 했는데 대기업들이 그 세금 깎아준 만큼 보답을 안 해서 MB가 화를 냈다. 이거 우리는 기억하는데 MB맨들은 네. 기억을 못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될 이유가 뭔가 있겠죠?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민주당은 뭐 민주당도 이게 신념화된 것 같습니다. 지금. 예, 왜냐하면 지금 왜 부자 감세하냐 초부자 감세를 하냐. 네. 오히려 서민 감세하자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국회의장 공간하고 대통령 관저가 가깝지 않습니까? 아, 국회의장 공간도 한남동에 있습니까? 네, 아, 동네 가깝습니다. 사람이 됐군요. 동네 사람 됐으니까 네. 뭐 그 동네 사람 됐다고 뭐 그 두 분 사이에서 뭔가 뭐 이렇게 타협이 이루어지거나 두 분만의 협치가 이루어지지 않기를 저는 바라면서 그러면서 여야가 극적으로 뭐 합의점을 찾아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국회의장이 대통령하고 가깝다고 만약 그런지 모르지만 만약 가까워진다 해서 예산안을 마음대로 처리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아, 그건 뭐 사람이니까요. 사람이니까 자주 만나다 보면 뭐 소통하게 되고 소통하다 보면 뭐 두 분이 만나면 뭐 하겠습니까? 밥 뭐 먹고 형님 네. 먼저 뭐 아우 먼저 그럴 네. 일도 아니고 네. 국회의장과 대통령이기 때문에 동네 분들이 됐으니 저는 아주 그게 되게 신경 쓰이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그리고 어쨌든 이 부분은 15일까지 통과시키기로 했기 때문에 밤을 새서라도 타협안을 만들어야겠죠. 그 의원님 입장에서는 민주당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제 생각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왜냐하면 원내대표의 소신이라. 네네, 물론. 그러니까 만약 조언을 해 주신다면. 저는 뭐 그 몇 % 선에서 타협하기를 바랍니다. 네. 이거 왜냐하면 어쨌든 집권당이 잘못해서 국민들께 해가 돌아갈까 봐 민주당이 걱정을 많이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도 집권당이 고집을 피우고 잘못된 길을 가려고 해요. 네. 그럴 때 야당이 목숨을 걸고 싸울 거냐. 그래서 파국으로 가게 만들 거냐. 아니면 우리는 이렇게 막았는데 집권당이 이렇게 미친 듯이 하려는데 우리가 어떡하겠냐. 그래서 우리는 22%로 꽉 짜는 네. 걸 뭐 24% 정도 23.5에서 타협할 네. 수밖에 없었다. 저는 그렇게 해서 끝내길 바랍니다. 사실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책임은 그 후과에 대한 책임은 네. 집권 여당이 지는 거죠. 알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지금 끝까지 안 해줘서 국회가 파국이 되면 엉뚱하게 이 안 좋은 언론 환경에서 민주당이 어려워질 수 문제가 있죠. 생긴다. 정규 방송 시간이 다 됐어요. 네. 일단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최민희 의원님 계속 만나실 분들은 또 유튜브로 건너오시기 바랍니다. 유튜브 라이브로 방과후 수업 진행하겠습니다. 네, 유튜브로 만나는 방과후 수업입니다. 오창익의 뉴스 공감.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전 국회의원 나와 계십니다. 다시 한번 인사 나눠주시죠.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노웅래 의원. 그 전에 네. 문재인 케어 얘기 잠깐만 하고. 네네, 문재인 케어 중요하죠. 네. 저는 문재인 케어를 가지고 이게 포퓰리즘이다 이 얘기하는 거는 건보 역사에 대한 배반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히려 보장성을 축소하겠다는 이런 용감한 사실상 보장성을 축소하겠다는 용감한 선언을 한 대통령이 지금 이 역사에서 보면 정말 이상한 거거든요. 대한민국 대통령이 보수건 진보건 지금까지 건보 보장성을 축소하겠다 이 말을 한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이 보장성을 축소하겠다는 말은 국민들의 의료비를 올리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건강보험이 해주는 혜택을 줄이겠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의료비 지출을 늘려드리겠습니다. 이 얘기입니다. 네.
언론이 진짜 정신 나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이걸 그대로 받았습니까? 문제 제기하는 언론이 별로 없어요. 네. 그 본인들은 뭐 무슨 실손보험 이런 거 다 들어서 의료가 민영화되길 바라시나요? 진짜 그러시면 안 됩니다, 언론. 그리고 문재인 케어가 포퓰리즘이라면 박근혜도 이명박도 박정희 대통령부터 포퓰리즘이 시작된 것이죠. 이런 논리라면. 그렇죠. 그리고 건강보험의 역사가 그러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돈이 없을 때 건강보험을 시작해서 네. 그 보장이 약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 보장을 늘려온 게 이게 뒤집어 말하면 국민 의료비를 줄여준 게 건강보험의 역사입니다. 네. 근데 국민 의료비를 늘리겠습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헤드라인을 언론이 안 뽑는지 정말 알 길이 없고 그리고 무슨 문재인 케어 때문에 건강보험 재정이 파탄났다. 그런 말씀 하시면 안 됩니다. 그거 팩트체크 좀 하세요. 그리고 대통령께 보고하는 분들 누가 보고하는지 모르지만 팩트를 전체적으로 보고하십시오. 진짜 나쁜 거예요, 이게. 이게요. 그 우선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보장성 강화 20조를 썼다. 네. 예, 그래서 이게 건보 파탄이 되게 생겼다. 재정 파탄. 예, 재정 파탄, 건보 재정 파탄. 그럼 이게 보장성 강화에 5년 동안 20조 썼으면 4조잖아요. 1년에 4조. 예, 1년에 4조. 네. 그럼 이 4조가 파탄 나서 어디로 간 겁니까? 이거를 뭐 문재인 정부에 누가 해먹었습니까? 국민들이 4조의 의료비를 줄인 거예요. 특히 의료 서비스가 많이 필요한 분들은 어르신들이죠. 윤석열 대통령 뽑은 분들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그 윤석열 후보를 선택한 어르신들 표를 배반하는 거예요. 지금 사실 저도 네. 의료비를 많이 내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거의 병원에 안 갑니다. 그런데 그렇죠. 예, 저희 네. 엄마가 병원에 가시기 때문에 때로는 정말 몇십만 원이 되는 의료비를 선뜻 낸 거거든요. 우리가. 네. 그래서 어르신들 지금 이렇게 되면 어르신들이 최대 피해자가 되죠. 그래서 지금 또 하나 얘기 안 하고 있는 것이 제가 뭐 건강보험 재정 파탄 났다 그래서 지금 무슨 건강보험 예비비 있잖아요. 예비비 격인. 그 돈이 없어졌는 줄 알았어요. 근데 보니까 문재인 케어 시작할 때 20조. 지금도 20조입니다. 뭐가 파탄이 났다는 겁니까? 정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파탄 났다는 말만 있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이런 식으로 하면 보장성이 준다. 그래서 누가 손해를 보냐? 뭐 민간 보험회사에서 실손보험 드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걱정할 거 없죠. 이게 서민 의료비 폭탄 시대가 온다는 겁니다. 그러면요, 의원님. 지금 당장은 모르지만 네. 만약 윤석열 정부가 뭐 지금 하겠다는 방식대로 그렇게 한다면 네. 어르신들이 병원에 가서 내는 돈이 많아지고 네. 그전에 MRI 찍을 때 별로 안 냈거나 거의 뭐 이런데 비용이 늘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네. 굉장히 광범위한 저항에 부닥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줬던 걸 뺏는 거니까. 그래서 네. 지금 이제 정부에서 얘기하는 게 두 가지예요. 지금 네네. 말씀하시는 MRI 초음파를 불필요하게 찍었다는 거예요. 네. 불필요하게 검사했으면 그 부분은 뭐가 불필요했는지 확인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게 있잖아요. 심사평가원인가. 네, 있습니다. 예, 그래서 네. 심사평가원에서 제대로 해서 초음파와 MRI를 과다하게 찍었다면 그 판단은 누가 했습니까? 의사들이 했죠. 네. 그리고 지금 아무나 가면 초음파 찍습니까? MRI 못 찍어요. 의사들이 의료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찍는 겁니다. 저도 태어나서 한 번도 못 찍어봤습니다. 예, 저는 네. 한 번 찍었습니다. 네네. 이명 와가지고 한 대여섯 군데 병원 다니다가 안 해주는데 네네. 제가 대여섯 군데 다녔다. 그런데도 이명이 원인을 못 찾았다고 하니까 한 군데 병원에서 해주더군요. 그러니까 잘 안 해주는 거네요. 잘 안 해줍니다. 다녀야 겨우 하나. 예. 김라이언 님이 저같이 병원에 꼭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은 정말 큰일입니다 했는데 예. 그러니까 저항이 있지 않나요? 그럼 나중에? 근데 지금은 네. 아직 저항이 안 왔죠. 네. 아직은 아니지만. 이렇게 한다라고 발표만 했으니까 네. 아직 저항이 올 수 없지만 이게 구체적으로 보장성을 떨어뜨린다는 말은 네. 내가 지금까지 봤던 그 의료 그 건강보험 적용 항목이 준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내가 5,000원 내고 병원 갈게 10,000원이 되는 순간부터 저항이 오죠. 사람은 그러니까 그런 저항이 제가 만약 대통령이라면 네. 두려울 것 같거든요. 잘 모르시게 보고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제가 보기엔 그리고 정말 이거 안 돼, 그 엉뚱한 데서 지금 헤매고 계신데요. MRI나 초음파는 아무리 이게 많아졌다고 해도 1조 정도입니다. 네네. 그러면 우리나라 건강보험 전체 그 재정이 뭐 100조 정도?
예, 그리고 거기에 그 개인 의료비 부담금까지 다 따지면 160조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네. 이것도 자료에 따라 달라서. 그러면 1조는 거기에서 몇 프로입니까? 1%잖아요. 네. 근데 더 중요한 건 진짜 개혁하시려면 뭘 해야 되는 거냐면 우리는 행위별 의료비를 지급합니다. 포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검사 받고 뭐 하고 뭐 하는 것마다 행위별로 이게 다 의료비를 지급하기 때문에 이게 중복 검사도 있을 수 있고 그런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의료 서비스. 네.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면 고혈압이 있는데 동네 병원 가도 되는데 꼭 대학병원 가는. 그래서 대학병원은 사람이 많고 뭐 이런. 동네 병원은 네. 어렵고 그래서 요 시스템 바꾸고 그다음에 실손보험 있잖아요. 네. 실손보험은 사형기업의 보험들. 그렇죠. 네. 근데 이게 건보에서 비급여인 것을 실손보험이 해결해 주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실손보험으로 병원 가서 수술하면 거기에 따라 건보 재정이 나갑니다. 왜냐하면 입원비 네. 이런 건보 재정이 지원되잖아요. 여기에서 셀 것이라고 예측되는 의료비가 20조 내지 30조라고 합니다. 아니 20조 30조 이 큰 덩어리는 놔두고 왜 초음파 MRI 이런 거 그다음에 그 해외 입국 체류자 이걸 네. 문제 삼습니까? 진짜 저는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그러니까 초음파와 MRI 검사를 누군가 불필요하게 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네. 근데 뭐 그렇죠. 그게 전체가 네. 아니라는 그렇죠. 거예요. 그런 거는 줄여야죠. 그러면 이건 완전히 뭐죠? 초과 삼간을 빈대 때문에 태우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네요. 네, 빈대 무서워서 초과 삼간 태우는 격이라고 저는 보고요. 그다음에 보장성도 우리나라 보장률이 60% 이상인데 뭐 67% 최대치 네. 퍼센테이가 67% OECD 87%입니다. 네. 게다가 그 독하다는 대처. 마가렛 대처, 네. 영국병 치료제 대명사. 네. 그때는 우리 언론에서 난리쳤지만 대처처럼 비웃음 당하는 지도자는 없습니다. 네. 그런데 이 대처도 영국 의료보험 체계는 안 건드립니다. 못 건드렸군요, 그럼. 네, 그리고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일본 보수당이 문제가 많다고 하지만 건보만큼은 건드리지 않습니다. 자민당도. 예, 게다가 그 건보 국가재정지원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일본 27.4%예요. 네. 대만이 23.1%, 프랑스가 무려 52.3%나 되더군요. 우리나라는 20%인데요. 지금 건보 재정 파탄 운운하려면 국가지원금 법에 따라서 20% 하게 돼 있는데 20%를 한 번도 20%를 정부가 낸 적이 없습니다. 정부가 직무유기죠. 네. 2019년에 13.3%, 2020년에 14.8%, 2021년에 13.8%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건보 재정 파탄을 얘기하려면 제가 아까 말한 그 뭐 행위 수가별 의료비 지급이라든지 실손 보험에 따른 건보 재정 낭비라든지 의료 서비스 시스템 개혁이라든지 이런 20조 30조가 왔다 갔다 하는 큰 덩어리 개혁을 준비하셔야 돼요. 어디 제가 보기엔 이건 번지수를 잘못 찾았고. 그러니까 최민희 의원님이 지금 그러니까 열을 내시고 계신데. 아 진짜 화가 나죠. 화가 나는 게. 왜냐하면 이제 서민 의료비 폭탄 시대가 올 것 같아서. 어머니를 모시고 병원 다니는 입장이니까 그런데요. 그렇죠. 우리 청취자 중에 고엠마님. 저희 엄마도 40년 전 이식받은 환우라 보험가입이 거절되어 왔기 때문에 건강보험만으로 버티는 중이다. 뇌병변 장애까지 왔는데 매달 400만 원의 병원비를 어떻게 감당하냐. 이거 뇌질환 환우들 무너진다. 그래서 아이고. 건강보험을 건드리려면 이런 건 진짜 이해관계자가 전 국민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그 전 국민의 의견을 못 듣는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협의체를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전문가들도 들어오고요. 네. 그리고 사실 의사들도 할 말이 많을 거라고요. 네. 네, 이거는 그래서 이거 의논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폭탄 던지는 건 정말 문제가 많다. 그래서 문재인 케어 흔들기. 저는 전 정부 흔들기의 일환으로 이걸 접근하는 게 아닌가. 그렇지 않고 문재인이란 말이 들어가서 싫다는 건가요? 네, 일단 그러면 그냥 윤석열 케어로 하세요. 괜찮습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가 무슨 뭐 저작권 주장 안 할 겁니다. 예, 그래서 정말 신중해야 된다. 그리고 어르신들이 그렇게 표를 찍어줬는데 저는 어르신들이 최대 피해자가 되지 않을까 우려하고요. 이건 서민들 의료비 폭탄 시대가 올 것 같습니다. 대선 과정에서 안철수 후보가 손가락 어쩌고 운운했던 게 갑자기 떠오르기도 하네요. 네, 제 주변에도 그런 분들 많이 있습니다. 의외의 분들이 윤석열 후보를 찍은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이 제일 먼저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구 던져도 되는 일이 있고
폭탄 던지듯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있는데 이 문재인 케어 건드리는 거 건강보험 계약 네. 예, 이게 계약하게 되는 거라고 보는데 이런 거는 이렇게 던질 일이 아니다. 건강보험의 보장, 뭐 보장이라고 하니까 이제 남의 일처럼 여기지만 사실은 다 우리 호주머니와 관련돼 있고 보장 문제는 확대돼야 되지 축소되면 안 된다. 이거는 국민과 국가의 원칙으로 삼아야 되겠네요. 앞서 질문 드린 거 노웅래 의원 왜 중요합니까? 노웅래 의원 구속이요? 이거는 정확히 뭘 물으시는 거냐면 노웅래 의원 체포 동의안을 부결시키겠다고 민주당이 당론을 채택할까요? 이걸 물으시는 거예요. 저에게. 그거 안 할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럼 그냥 체포되도록. 그건 모르겠습니다. 자유투표 할 것 같고요. 그리고 근데 오늘 의원들이 힘들긴 할 것 같아요. 노웅래 의원이 기자회견에서 그냥 봐달라고 한 게 아니라 집에서 발견된 현금 뭉치라는 것이 사실은 그 부의금 봉투에 이렇게 나누어져 들어있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돈을 다 빼서 검찰이 이게 뭉터기 돈으로 만들었다. 그래서 이게 증거 오염이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봉투들은 그대로 남아있겠죠. 그거를 기자회견하면서 사진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그걸 본 의원들은 정말 억울하겠다 싶겠죠. 그러나 사실은 사실을 모르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저 개인적으로는 노웅래 의원이 돈 받을 이유가 없는 사람이다. 돈 받을 뇌물을, 그런 돈을 받을 필요가 없는 사람이다. 그리고 당장에 그 돈은 없어도 먹고 산다. 6천만 원이라고 했는데 그 집에서 발견된 돈은 수억이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굳이 뭐 6천만 원 받겠습니까? 연관성이 없다는 거네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건 믿는 거지. 또 하나 언론이 관심을 갖는 건 이런 대목도 있는 것 같아요. 노웅래 의원을 한번 잽처럼 검토해서 던져보고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를 겨냥하기 위한 검찰의 일종의 술수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그런 얘기도 나올 수 있죠. 저는 어쨌든 민주당 쪽만 다 털고 있는 거잖아요. 민주당 쪽은 조금만 나오도 다 털고 그리고 지금 이런 모든 검찰 수사가 국민들에게 크게 동의를 못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가 이거 정치 보복이다. 검찰이 정당한 수사다 하면 국민들이 이재명 대표에게 손을 더 늘 들어줘 왔어요. 때로는 과반 이상, 때로는 뭐 몇 프로 앞서게.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아가페들은 무슨 일이 벌어져도 수사받지 않더라. 건재하더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이나 양평 공흥지구 불법 특혜 의혹에 대해서는 수사조차 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출발부터 공정성이 훼손되고 시작된 수사기 때문에 저는 뭐 이게 그렇게 국민적 동의를 얻을 것 같지 않고요. 근데 윤석열 정권에서는 정권 쪽 분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이제 우리 집권한 지 뭐 7개월밖에 안 됐고 그 전에 1년 2년 동안 문재인 정부의 검찰이 마음껏 털지 않았냐. 못 털었어요. 못 털었다. 그 못 털은 게 뭐 예를 들면 한명숙 모해 위증 관련하여서도 그 감찰까지 하게 된 이유가 수사 방해였잖아요. 그래서 그 감찰을 할 만큼 현직 검사들의 위력이 대단한 거였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게 보수 패널들이 다 얘기하시던데 제대로 수사한 적 없습니다. 검찰총장의 본인 부인 장모 비리를 제대로 수사할 수 있는 구조 자체가 아니었다. 안 됩니다. 그리고 그 대통령은 5년 지나면 물러나지만 검사들의 그 끈끈한 검사 동일체 사회는 몇십 년 온 건데 어느 게 더 강하겠습니까? 자천돼도 검사는 검사고. 아니, 검사들이 그런 말 하는 거 많이 들어봤습니다. 정권은 유한하나 검찰은 무한하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는 저는 별로 설득력이 없고요. 그리고 이 경우는 예를 들면 이재명 대표의 경우는 지금 아무리 보도를 봐도 이재명 대표에게 유동규가 돈을 줬다거나 뭐 이런 게 없습니다. 유동규가 얘기하는 건 김용에게 어떻게 했다. 정진상에게 어떻게 했다까지는 있어요. 또 그건 김용이나 정진상 씨는 또 부인하고 있는 거예요. 부인하고 있으니까 아직 거기까지도 못 간 겁니다. 증거로서. 근데 갑자기 이재명 대표를 이 돈으로 올가매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부분은 이게 이재명 대표가 처음 털린 게 아니에요. 우선은 2018년. 윤석열은 안 털렸지만 이재명은 실제로 그동안 많이 털렸다. 엄청 털렸죠. 왜냐하면 2018년에
그 경기도지사 경선을 했습니다. 그때 친문 핵심과 경선을 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압도적으로 이겼죠. 그 이후에 지금 나왔던 모든 대부분의 것이 전부 다 털렸습니다. 예, 그래서 그 당시에 이미 예, 2018년에 한 번. 네. 그런데 그때 그래서 이게 선거법 위반으로 대법원까지 갔다가 네. 그러니까 극적으로 살아나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지난 경선 과정에서 이낙연계가 이 문제를 제기했어요. 네. 대장동권. 그래서 서른 의원 같은 사람은 이재명 구속될 수도 있다. 이런 말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때도 이낙연계가 이낙연 후보가 국무총리였잖아요. 그랬죠. 문재인 정부의 실세였잖아요. 네. 네. 그때도 탈탈 털었다고 들었습니다. 안 네. 그러면 어떻게 그런 자료가 나옵니까? 네. 지금 나온 자료 거의 그때 다 얘기하고 거의 비슷하게 가고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 털었고. 그리고 대선 지나고서 검찰이 또 털었잖아요. 네, 네. 털고 있는 중이고요. 네. 그래서 재판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권이 바뀌고 나서 180도 뒤집어져서 또 수사 방향이 정해진 거잖아요. 그렇죠. 대장동 사건 같은 게 이미 공범들이 구속되고 네, 네.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이죠. 네. 그런데 완전히 180도 다른 진술이 나오고 또 그게 또 뒤집어지고 뭐 이런 상황이잖아요. 네. 적어도 돈을 받았다면 돈과 관련해서는 좀 벌써 나왔을 거다. 받았다면. 국민의힘으로 한번 가보면요. 네. 권성동 의원이 요새 말도 좀 세게 하고요. 장제원 의원도 그런데 윤핵관이어서 그런가 보다 하는데 다른 관측은 당대표를 노리고 있는 거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저는 애초부터 네. 다른 분들이 이 사람 저 사람 얘기할 때 윤상현 의원이 나올 것이다. 네. 네, 그런데 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네. 네,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권성동 의원이 대표 나올 거다. 이렇게 예측했습니다. 그러면 되나요? 그건 모르겠습니다. 네. 근데 나올 것이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윤심은 권성동 의원 쪽으로 많이 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죠. 그런데 권성동 의원의 요새 최근 발언은 이태원 참사 관련해서도 그랬는데요. 좀 중진 의원답지 않게 상당히 그 날카롭달까 과격하달까 이런데 왜 그러는 거죠? 100% 당원 투표로 지금 룰을 바꾸려고 한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데 그럴 경우 태극기 세력적 당원들에게 나를 대표로 뽑아달라. 내가 있다. 그 이렇게 호소하는 것. 네. 호소한 것이라고 봅니다. 이른바 진부하긴 하지만 집토끼 전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론조사 비율이 높아지면 국민을 의식해야 되기 때문에 중도 확장적인 그렇죠. 발언을 하겠지만 오로지 당원 투표로만 하면 열성 지지자만 모으면 당대표가 된다 이런 셈법이군요. 근데 그게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국민의힘이 이준석 대표 체제를 거치면서 당원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었거든요. 20만에서 100만이 넘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물론 그렇다고 80만이 다 이준석 대표 지지자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똑같이 같이 넣으니까. 좀 젊은 사람들이 늘면 어르신들이나 태극기도 늘어나고 그렇게 늘어나긴 하지만 그래도 그 20, 30대 표심이 어디로 갈 것인가가 중요할 것 같은데 아니 그 당대표 경선 일자를 거의 잡아놓고 룰 바꾸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거를 언론은 왜 비난 안 합니까? 민주당은 룰이 아니라 그 소위 문제되는 당원 80조 저는 그런 당원 만든 게 문제라고 늘 주장하는데요. 자해적 조항이잖아요. 그런데 그 일부를 수정한다고 언론도 난리치고 그런 난리가 없었는데 세상에 경선 규칙을 7대3에서 100% 당원으로 바꾸는데 어떻게 언론이 비판 한마디 못합니까? 이게 언론입니까? 우리 최민희 의원님은 비판이 또 언론과 함께 언론 전문가셔서 그렇고 하여튼 지켜볼 일인데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권성동 의원이 당대표가 되면 유리합니까 불리합니까? 불리하지 않죠. 유리하다. 왜냐하면 30% 전략으로 계속 갈 테니까요. 그러면 막상 선거가 되면 이준석 대표가 훨씬 더 두려운 존재겠네요. 권성동 대표보단. 저는 이준석 전 대표가 대선 그 윤석열 대통령 당선의 1등 공신이라고 1등 생각합니다. 공신. 이준석 대표가 없었으면 그냥 30% 태극기 세력에 갇혔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당대표가 되는 합리적 보수정당, 개혁적 보수정당이
민주당 입장에선 가장 대하기 어려운 상대죠. 네. 그래서 같은 논리로 뭐 유승민 대표 후보가 나오면 민주당이 역선택을 한다. 민주당은 역선택하면 권성동 대표 뽑겠죠. 네, 네. 그렇겠죠. 이게 민주당의 속내인 것 같습니다. 유승민 되면 안 돼. 이준석 안 돼. 권성동 환영. 사실 그렇습니다. 그런 환영까지는 뭐 그렇지만 어쨌든 역선택을 굳이 문제 삼으면 아마도 민주당 지지자들은 권성동을 뽑을 거다. 알겠습니다. 네. 정치가 재밌게 돌아가는데 재밌게만 돌아가면 좋은데요. 국민들에게 부담을 주고 앞서 검토한 것처럼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줄이는 방향으로 역진하면 정말 큰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언론도 자기 역할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최민희 의원과의 인터뷰였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